예, 이승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순환경제연구소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언론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를 제일 잘 얘기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주목하는 입장이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이런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참 그동안에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제가 작성한 거는 논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저게 뭐 경제학이 저렇게 간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거기서 제가 잠정적으로 얻은 어떤 중간적인 하나의 결과를 갖다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포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제문을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세세하게 이렇게 또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하게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나마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발표 자료를 갖다가 또 준비했는데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좀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작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발표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통계 그래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 그래프의 첫 번째 거는 항공 운송량의 최근 추세 그래가지고서 쭉 2011년서부터 2019년까지 그래프가 이제 100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2020년 1월 달에 이게 뚝 떨어졌죠. 이제 그 추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컨테이너 항구 통관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 화물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추가한 거는 하나는 이게 앞으로는 안 넘어갔네요. 하여튼 하나는 이 농산물을 포함한 원재료들의 어떤 교역량. 그러니까는 이 원재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활에 굉장한 필수품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로 돼 있는 거는 여기 그거는 좀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최근에 수출입 동향을 갖다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서 발표를 하는데 5월 달 것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발표 자료에 있는 거는 4월 달치고 저기 파워포인트에는 5월 달치인데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2019년 1월부터 5월 달까지의 수입량, 수출량 이런 거에 비해서 한 20-30% 어떤 경우는 뭐 한 40-50%까지 떨어진 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수가 이렇게 위축이 돼 가지고서
그런 수요가 문제가 있어서 국제무역이 줄어들었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국내 GDP는 약간의 변동을 하지만은 이 국제무역은 수십 %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국제무역이 굉장히 그 타격을 받았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미국하고 이제 일본의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편은 안 받더라고요. 소포가. 보통 우편은 안 받고 익스프레스 메일이라는 것만 이제 비싼 값이죠. 그것만 이렇게 받는데, 그게 이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참 지나서 한 3주일이나 거의 한 4주일 정도가 지나서 우리나라를 떠났다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보통 때 같으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갈 게 한 달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게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뭔가 굉장히 통관하는데 이 검역 절차가 이게 복잡하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런 어떤 국제 무역에 영향을 받는 경제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여기 책에도 있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세계 그래프죠. 그림 6번. 그러니까 19세기서부터 현재 21세기까지 이 전체 국민 생산에서 무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서부터 한 25%까지 쭉 이렇게 상승해 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서 이 일제시대 때 그 비율이 꽤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는 거의 그런 무역의 비중이 없다가 이제 그 후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70년대서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그런 무역 비중보다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무역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저거는 1930년대서부터 최근까지의 운송 비용과 통신 비용이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저하가 됐는가, 이런 운송 코스트 이런 것들이 다 국제 무역의 확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하가 되어 왔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국제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수 때문에 발생한 그런 위축이 아니라 이 국제 그런 어떤 통관 때문에 발생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게 어떤 사치품 수요가 위축돼 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원재료라든지 이런 농산물 그런 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무역 시스템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체제는 그런 걸 봤을 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확산에 상당히 취약한 경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거는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 경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죠. 지구 기온 변동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서 서기 한 1000년 정도에서부터 기온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게 되니까는 민족 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몽골
세력들이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또 유럽에도 침략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몽골이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이제 도미노 현상 같은 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뭐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런 어떤 유럽 침략이 있었고 또 십자군 원정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어떤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그 서진하면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그 지중해권을 장악하는 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십자군 원정도 있게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상당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도 돌았고, 그래서 이 이제 그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때문에 지리상의 발견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산업혁명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고 그 1500년경부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서 이 토지 소유가 어떤 토지 사유재산 제도로 굉장히 그 강화가 돼서 농민들의 마을을 갖다가 전부 다 울타리를 쳐서 다 내쫓아서 도시 프롤레타리아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 농촌의 환경 자체가 크게 변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분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그 경제 문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경제 발전이 동력이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서부터 이 국제 무역 시스템이 자연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기 시작했던 그런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그 국제 무역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한 500년 이상 되는 그러한 역사가 큰 위기에 이제 직면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제 무역을 조금 줄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마르크스는 너무 그 우리가 잘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그 자본가와 뭐 프롤레타리아의 이런 계급 투쟁 뭐 그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생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 마르크스의 경제학 자체는 이 순환을 굉장히 강조하는 순환 경제학이었다는 것이 최근에 그 문헌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는 화폐 순환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는 경제가 아니라 그 바닥에 어떤 이 물질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질적으로도 이게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그런 생각들이 이 순환 경제학 그리고 순환 경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구상을 하는데 굉장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뭐 그 당시에 그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생물학이라든지 뭐 그 자연과학의 어떤 최신 저서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소화를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어떤 도시 집중, 인구의 도시 집중과 농촌의 그 인구가 빠져나가고 농촌의 환경이 황폐화되고 지력이 고갈되고 하는 그러한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꼈고 그런 것들이 그 리비히의 그런 어떤 그 농업 그 영양분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은 몰랐던 건데 그 당시에 이미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농업 생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농업 물리학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게 농업 화학 분야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대립했다고 그러는데 이 카를 니콜라우스 프라스 이 사람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그런 어떤 이 문명들이 이렇게 그 산림을 파괴함으로 해가지고서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이 땅을 갖다가 황폐화시키고 사막화시키는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산림을 갖다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 산림 녹화라든지 이런 임업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소유제도, 자본주의적인 기업 경영에서는 이 산림을 보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산림을 가꿔 가지고서 거기서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야가 이 임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론에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게 이제 생태적인 균열이라고 하는 게 농촌과 도시의 그런 어떤 이 물질의 순환이 이렇게 끊겨가지고서 그런 환경 오염이 발생되고, 이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사회 문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농촌은 농촌대로 그런 어떤 토양이 고갈되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국제 무역 있잖아요. 이 국제 무역하고 대도시하고는 이게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게 무슨 서울도 그렇지만은 부산, 뭐 오사카, 파리, 런던, 뭐 암스테르담 이런 대도시들은 다 국제 무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지, 이게 어떤 그 주변에 농업하고 이렇게 관련 있는 도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제 무역을 기반으로 한 대도시들 중심의 문명이 지금 현재 문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인간이 어떤 그 선사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를 가지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국가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럴 때서부터 상당한 어떤 이 산림 파괴가 이루어져 왔었고, 그러한 예들이 이 지금 중동 지방, 그리고 중국의 서쪽 지방,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데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사막이나 황폐한 환경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게 거기에 어떤 제국의 경영, 그리고 이제 그 산림을 배 가지고서 이제 배를 만들고 뭐 또 어떤 그 축산업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그런 면적이 확대되어 왔었는데, 그런 게 이제 차츰차츰 진행이 되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국제 무역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1400년대서부터는 전 지구적으로 그게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편 전쟁, 그리고 뭐 일본하고 영국, 미국 세력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국제 무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사실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죠. 지금 중미 간의 그런 어떤 대립 이런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홍콩 사태라든지 뭐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어떤 그 문제, 경제 제재, 또 지금 일본이 한국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하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해양 문명의 몰락 위기감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더 극단적으로 증폭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를 생각한다는 거는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순환,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의 이런 어떤 쌀농사 문명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는 국제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이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그런 자연에 따른 그런 테두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산맥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테두리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산맥으로 막혀 있는 그 중심에는 이렇게 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워터쉐드, 수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문화가 같고 또 쓰는 말씨도 비슷하고 이제 그게 옛날부터 하나의 그 경제 단위고 문화 공동체 단위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이 한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낙동강 수계가 있고 또 금강 수계 이렇게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압록강 수계는 그 면적이 6만 킬로제곱미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거기는 그게 그 꼭 국경선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문화권이죠. 이 압록강 북쪽하고 남쪽은 같은 생활권이고 그런 거죠. 두만강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경선을 갖다가 사실은 초월해서 그런 그 하나의 순환 체계를 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반도 그 중간에도 이 임진강 수계 그리고 이 한강 수계도 사실은 그 상당히 그 같은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반도에 이렇게 각 그 생활 문화권마다 이 그 거점이 되는 그런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산업 문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경제와 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대학이잖아요. 근데 대학의 한 반 정도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의식주를 갖다가 복원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떤 실업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의 공학기술 같은 경우도 그런 자연생태적인 그런 의식주 이걸 갖다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때문에 이 노동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맨 그 언론에 보게 되면은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과연 이 실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문제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국제 분업 구조 때문에 그 보세요. 우리나라 국제 분업 구조라고 하는 게 이게 일제 시대 때서부터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원과 인력을 수탈해 갔죠.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가 나고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 한일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수출 경제와 농촌 붕괴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어떤 그 우리나라도 어떤 고부가 가치의 그런 경제가 되는가 했더니 IMF 사태가 일어났죠. IMF 사태라는 거는 그 자본주의의 핵심부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돈을 빼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분식회계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IMF 이후에 더 그 단순 노동 중심의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늘어나서 이 파트타임들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인구 자체의 위기, 이게 그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인력의 수급 구조 자체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이 국제 무역 중심의 그런 경제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순환 경제가 살 길은 사실은 그런 물질 중심, 물량 중심의 그런 국제 분업 시스템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경제의 생명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심을 갖잖아요.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활동, 주거, 뭐 이렇게 또 의료, 사람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국제 분업 시스템의 그런 경제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은 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 자체적인 순환 시스템에서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이세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거는 지금 이런 어떤 현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는 이 제도권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어려운데 이 종교인들한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여기 모인 그런 이 생명을 주제로 한 그런 어떤 신학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어떤 아픔을 민감하게 느끼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신학. 그러고 이 종교인들이 특히 이런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하고는 독립된 그런 분들이 그게 방향이 옳은 방향이게 되게 되면은 아주 미약한 목소리일지라도 하나의 사회의 빛이 될 수 있고 그쪽으로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발제도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웃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밖에 이제 여기 길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